예, 지금부터는 이제 ETF 관련한 이야기 네.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뭐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네. 우리 작가님 보시기에 왜 ETF 투자가 개별 주식 투자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는지, 즉 개별 종목 투자하고 ETF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개별 주식은 화끈할 수는 있죠. 네. 근데 화끈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손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ETF는 중위험, 중수익이에요. 10종목 이상을 다룬 펀드이다 보니까 그 구성 비중만큼만 악재 요소들이 반영되는. 그래서 저는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덜 내린다. 이런 네. 변동성 장세에서 심한 하락을 맛보지만 ETF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 폐지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 넷 에셋 밸류, 네. 그 펀드의 어떤 가치가 50억 원 미만이 일정 기간 유지돼야만 상장 폐지가 되는데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낮다. 혹여 상장 폐지 되더라도 펀드이기 때문에 남은 잔존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일반 그런 개별 종목의 상장 폐지와는 느낌이 다르다. 네. 그런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추가 매수 전략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없기 때문에 손해 볼 때마다 한 20% 손해 볼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고 매수 금액을 오히려 늘려가라. 그러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증권 거래세가 없어요. 아. 그 주식 같은 경우는 거래세를 내는데 이게 그렇죠. 펀드다 보니까 증권 거래세가 없고 대신 뭐 펀드 수수료를 좀 내는데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굉장히 싸다. 그리고 하락에도 베팅할 수 있고 종목도 다양하다. 달러나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좋고요. 또 ETF가 기본적으로 10,000원, 20,000원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도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드 대비해서는 일단 수수료도 좀 저렴하고 우리가 환매도 자유롭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거래할 수 있는 예. 그런 펀드라는 측면에서 ETF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리고 주린이라면 그리고 예. 은퇴자라면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덜 내린다라는 장점, 상장 폐지가 없다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 급락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ETF도 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우선 대표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이제 추정하다 보니까 비교적 무난한 투자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떨까요? 저는 시장 평균 수익률만 맞아도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주변에 보면 시장 평균율보다 못한 수익률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있거든요. 예. 특히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 버리면 지수보다 더 빠지는 개별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평균율을 따르는 투자 전략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도 일정 비율 담아두는 믹스 전략도 좋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의 그런 대표 지수,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나스닥 100, 뭐 이런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분산 투자를 하시고요. 그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얻겠다 그러면 좀 섹터 중심으로 가시는 것도 좋고 기노업으로 바라보신다면 저는 전기차 산업 같은 친환경 이슈 있는 길게 보면 시장은 계속 성장할 테니까 그런 업종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수 ETF에 투자할 때 이제 우리 뭐 국내 지수도 있습니다만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 ETF 지수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걸로 보면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자금이 모이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한국보다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환율의 상승, 달러의 어떤 가치 상승의 어떤 효과도 미국 시장이 많이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달러 강세에서는 미국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 약세라든지 양적 완화를 통한 신흥국 머니 무브일 때는 뭐 신흥국 시장, 우리 시장을 비롯한 이런 시장들을 좀 바라보는 이원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좀 선전하지 않을까.
실적도 지금 우리 시장들은 약간 우리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논란이 있죠. 미국 기업들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보다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몇십 년을 지켜봐도 미국 시장은 계속 우상향 해왔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유동성 파티 영향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에 많이 집중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생지수를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말씀이죠. 네, 중국이 이제 공동부유라고 해서요. 네. 공산당 정책 자체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참고로 항생은 이제 홍콩 시장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홍콩 시장인데 어차피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부유라고 하는데 중국의 어떤 기술주에 대한 이런 제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생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공동부유라는 게 특정 기업이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을 좀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생지수 같은 경우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길게 본다면 중국이 이런 IT 제재를 영원히 계속할 거냐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급락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 코로나19 사태 때 인도 증시가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근데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그 증시 섹터가 미중 갈등의 영향도 있어서 인도와 베트남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베트남도 그 작년에 코로나19로 아예 시장을 문 닫아 버렸거든요. 이 국경도 문 닫아 버리고 이런 어떤 돌발 악재를 오히려 역발상으로 바라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ETF 투자도 개별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손절매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가요? 여기는? ETF도 앞서 언급을 좀 드렸듯이요. 이 상장 폐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웬만하면 개별 기업처럼 악재 이슈가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아주 부실 기업은 기초 지수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네. 저는 우량 기업들만 남아 있다. 그런데 시장을 잘못 만나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시장이 급락했으니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추가 매수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는 ETF를 투자했는데 한 마이너스 6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물론 파생 상품이 포함된 ETF들, 가령 레버리지라든지 고버스 이런 좀 아주 고위험 상품들은 빼고요. 네. 일반적인 섹터나 대표 지수를 다루고 있는 ETF들은 저는 오히려 손해를 좀 즐기는 역발상 투자자. 절대 ETF로 손해보지 말자. 그리고 ETF는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단타 치기도 사실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상승폭이 그렇게 하루의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ETF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손해볼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언젠가는 크게 수익 나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분야를 이렇게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한때는 손해였지만 지금 다 제 계좌에 보면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강세장하고 약세장일 때 ETF 투자도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통적인 우리가 주식 투자법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장에 아무래도 버블이 잘 일어나는 그런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약세장에는 고배당과 우리가 경기 둔감주라고 하잖아요. 필수 소비재. 네.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으니까 그런 섹터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좀 변동이 될 때 전통적으로 버블이 잘 일어나는 뭐 성장주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같이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잘 버텨주는 주식들, 그러니까 경기 둔감주인 필수 소비재,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 그런 이슈들, 예. 뭐 음식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고배당 중심으로 좀 접근해서 투자하는 그런 이원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성장주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장기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목표 수익률을
분기당 10%, 연 40%로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좀 낙관적인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약시장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작가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그 중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 수익이 났고요. 네. 2차 전지 그 소재 중심의 2차 전지 ETF도 한 60% 올해만 수익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분기당 10%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제가 기존에도 이제 머니올라에 나와서 433전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433전법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축구 감독처럼 네. 자기의 전략을 짜는데요. 일단 공격수, 수비수, 그다음에 중간 공격수 이렇게 네. 자기가 비중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는 주로 현금의 보유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네. 중간 공격수는 긴 호흡으로 바라볼 성장주나 배당주 네. 이런 그리고 한 분기나 두 분기 이후에 상승할 그런 섹터들을 미드필더로 보는 거고요. 최종 공격수는 지금 뜨거운 종목들. 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뜨거운 게 에너지 관련 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뜨거운 종목인데 짧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일단 유가가 80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은 한 90달러 선이니까 10% 정도 이제 더 맥스 목표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긴 호흡으로 가져갔다가는 좀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시장에 가장 뜨거운 그런 화두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짧게 가져가는 이슈들이죠. 그래서 저는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부분들과 예. 그다음에 짧게 분기 10%를 목표로 가져가는 종목들을 합치면 분기 1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배당주들만 하더라도 연 한 50% 이상 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 10% 그러면 연 40%이고 투자 원금 1,000만 원이 7년 후면 10배가 되더라.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그 1억을 다시 한번 7년 후에 돌리면 한 10억 되니까 내 집 마련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그런 그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그 다음에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 낮추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분기 10%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낙관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만 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저는 분기 10% 정도는 ETF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수익률을 한번 구현해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연금 계좌 위주로 ETF를 하고 있는데요. 제 구성 종목이 대부분 2차 전지 산업에 많이 담겨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70% 이상 담겨져 있다 보니까 올해 상승률을 꾸준하게 누리고 있고요. 예. 뭐 한 50% 이상의 올해는 수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ETF 투자도 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 또 모험을 좀 즐기는 투자자도 있지만 또 신중한 보수적인 투자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각각의 자기의 어떤 성격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가장 핵심은 ETF의 숫자를 몇 개를 가져가느냐가 보수적이냐 공격적이냐를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TF는 중위험 중수익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목 수를 늘리면 저위험 중수익 투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저는 ETF의 종류를 최소한 5개 이상, 한 10개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좀 업종을 줄여서 가져가면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ETF에 자신이 없으면 가능한 최대한 분산해라. 개별 종목보다는 머리 쓸 일이 생각보다 적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분산 투자의 정석이 ETF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이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저는 고배당과 채권 혼합 ETF를 꼭 좀 섞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배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가 저변동성이 특징이거든요. 주가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된다는 건 ETF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가 채권 혼합과 주식 혼합이 있는데요. ETF가 앞에 써 있는 그 단어가 주력이에요. 그러면 주식 혼합이면
주식의 비중이 60, 70%, 나머지가 채권. 채권 혼합이면 채권의 비중이 60, 70%. 근데 그래서 채권 혼합 같은 경우는 채권의 비중을 조금 높인 상황에서 주식을 좀 더하는.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채권 혼합 ETF의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이게 이제 크게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약세장과 변동성 장세에서 추가 매수 자금으로 이걸 매도해서 다른 급락한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고배당과 채권 혼합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원자재 ETF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의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을 좀 즐기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ETF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패시브 투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액티브 ETF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액티브 ETF가 뭐 수익률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또 위험성도 높은데 그 장단점 어떻게 구분할 수 저는 있을까요? 저는 액티브 ETF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로는 액티브는 자산운용사에서 사활을 걸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률 차이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액티브거든요. 네. 액티브 ETF는 30% 정도 그 펀드 매니저의 재량을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ETF는 패시브예요. 90% 이상을 기초 지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액티브는 30% 정도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그런 이름이더라도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에요. 올해 들어서 이제 액티브, 주식형 액티브 ETF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는 기초지수보다 훨씬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ETF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액티브 ETF의 업종이 화끈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뜨거운 그런 관심을 받는 BBIG라든지 미래 자동차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ESG 예.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런 관심과 화두가 될 수 있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액티브 ETF의 구성 비중이나 구성 종목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포털 등을 통해서 그 해당 그런 상위 종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상위 구성 종목들이 사실 앞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슈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를 좀 눈여겨보고 그 상위 종목들을 특히 관심 가져보는 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ETF는 뭐 지수형도 있습니다만 테마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테마들 ETF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시기에 좀 이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종 ETF는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원자재 ETF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 이슈들은 지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 이런 ETF들이 결국은 이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이렇게 사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친환경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꺾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친환경이라는 이슈는 정부가 계속 탄소 제로 세상도 어제도 발표했듯이 계속 글로벌 화두가 될 거거든요. 2026년이면 EU가 탄소 국경세를 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G와 친환경 이슈들도 관심을 저점 매수 관점에서, 그러니까 원자재 ETF가 오르면 친환경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기노업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낙폭과대 측면에서 좀 보시는 거고요. 저는 전기차 관련 ETF는 가장 뜨거운 앞으로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지금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아직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시장 침투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몇 프로냐? 작년에 4%였거든요. 네. 그러면 96%가 내연기관 자동차거든요. 10년 후면 그게 한 50%까지 올라간다라고 치면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하는 거 아니냐. 개별 기업 전기차 관련해서 뭐 도태되고 하지만 산업은 10배가 가니까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산업은 눈여겨보자. 그래서 시장의 한 70-80% 정도를, 글로벌 시장의 70-80%를 우리나라와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2차 전지 산업들도 좀 주목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의 원재료인 리튬이 올해 4배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원자재의 유한함은 있는데 계속 그 2차 전지 소비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ETF는 성장성 측면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기노업으로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연금에 들어있는 그 2차 전지 ETF를 한 10년 정도 팔지 않고 보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노업으로 여러분들도 낙폭과대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섹터가 전기차 산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ETF 투자 중에서는 이제 1일 상승률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도 있고요. 또 거꾸로 가는 이제 하락장에 베팅하는 인버서, 또 인버스 2배인 곱버서 이런 투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근데 조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가요? 일단 저는 곱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버스 EX라고 하죠. 예. 1% 내리면 2배 수익이 나는. 근데 곱버스는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지만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일주일 후에 횡보를 하면 주가 지수는 그대로인데 곱버스나 레버리지는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루 변동폭에 2배씩 움직이다 보니까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레버리지와 곱버스는 장기 투자는 일반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말들을 해요. 예. 그중에서 저는 곱버스가 특히 좀 리스크가 큰 게 하락은 기간이 매우 짧더라. 급격한 하락은. 우리가 작년 코로나19 사태 때 보면 지수가 1,500까지 빠졌지만 금방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곱버스 투자는 짧고 강하게 칼날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칼날처럼 하락을 예측할 수 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곱버스는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계속 손해더라라는 측면에서 곱버스는 굉장히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는 저는 급락장에서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 섹터 측면에서 2가지 섹터가 있어요. IT하고 에너지 화학만 현재 레버리지가 있어요. 네. 섹터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 사태 후 1년간 수익률이 한 400%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한 2배 올랐지만 얘는 뭐 400%니까 훨씬 더 많이 네 배 올랐잖아요. 올랐네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혹여 서킷 브레이커 같은 시장 급락이 오면 IT 레버리지와 에너지 화학 레버리지는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유하고 좀 시장의 흐름, 상승, 지수의 상승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 2 섹터는 좀 관심을 가져볼 유망한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런데 이제 횡보장에서는 레버리지나 곱버스는 그닥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요즘 보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해외 ETF 투자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외 ETF를 이제 국내에 상장된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직접 외국 시장으로 들어가서 직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2가지의 어떤 차이점이나 장단점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단 미국은 상품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뭐 3배수, 4배수 이런 레버리지들도 있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없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라늄이라든지 네네. 뭐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이슈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좀 어떤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좋긴 한데요. 세금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특히 이렇게 투자 수익이 큰 그런 분들은 미국 상장 ETF를 좋아하시잖아요. 22%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니까 누진세, 그 종합과세를 안 맞는다는 측면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 그다음에 팡 우리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투자하는 그런 ETF라면 국내에도 있으니까 국내 ETF를 조금 더 절세 측면에서 투자하시고 그거를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셔서 과세 이용과 그다음에 낮은 그런 세금 그
연금을 받을 때 3.3%에서 5.5% 받는 그런 투자 전략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국내 기타형 ETF, 즉 미국 시장에 어떤 포커스를 둔 그런 ETF들을 국내 상장된 그런 ETF를 연금 계좌에서 활용하자 이렇게 절세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 가진 사람들은 어떤 국내 주식형에 상장된 ETF하고 해외 이제 시장에 직접 매수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 일단 수익률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 기초지수가 동일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초지수는 비슷하게 가고 괴리율도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절세 문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 주식 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좀 세금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갈 거냐, 네. 2천만 원 이하일 거냐, 미만일 거냐에 따라서 운용 전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상장된 ETF는 22% 분리과세를 해버리지만 네. 우리나라의 주식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여기에 2천만 원은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나 여러 가지를 합쳐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15.4%, 그 이상이면 자기의 어떤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예를 들면 뭐 연봉이 2, 3억 되는 분들은 한 40, 50%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국내 주식 계좌에서 할 필요는 없고 해외 상장 ETF를 하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투자 수익이나 투자 규모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국내 연금 계좌 1년에 1,8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RP나 개인연금 계좌에 1,800만 원까지 매년 불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불입하면 한 1억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연금 계좌에서 안정적으로 하시고, 여기에 또 2023년부터 중개형 ISA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줘요. 투자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중개형 ISA를 꼭 올해 만들어 두시라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개형 ISA는 기본적으로 연 2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올해 만약에 좀 자기가 어려워서 투자를 못했다라고 하면 내년에 4천만 원까지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올해 계좌를 개설해 놓으면 2023년에 한 번에 6천만 원을 불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6천만 원에 대해서 국내 기타형 ETF를 운용하고 수익이 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국내 상장된 그런 ETF와 해외 상장된 ETF를 2023년에 비교해 보면 중개형 ISA 계좌에서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굳이 미국에 있는 계좌를 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절세 측면에서 중개형 ISA를 올해 꼭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2023년부터 한 6천만 원 정도 운용하시면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론을 나눴는데요. 어느새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토론 와중에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중에서도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손절매는 없다. 이런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문의 현답으로 아주 인사이트 있는 토론해 주신 박민수 작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